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지구, 건강한 학교라는 주제로 제철 식재료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급식과 영양교육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가평초등학교 김혜란 영양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건강한 지구, 건강한 학교가 중요할까요? 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식생활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와 영양 불균형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식품 생산과 소비 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무엇을 먹는가라는 영양 중심의 관점을 넘어 식재료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가까지 함께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되는 중장기 국가 종합계획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지구와 건강한 삶을 서로 분리해서 바라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차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에서는 모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가능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인구의 확대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발표된 제4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한 단계 더 확장되어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식생활 교육체계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국가정책은 영양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넘어 건강과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지구와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제철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철 식재료의 활용은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의 시작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제철 식재료의 환경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제철 식재료의 특징과 영양학적 가치, 그리고 학교 급식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용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철 식재료 기반 영양 식생활 교육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과일인 딸기, 수박, 사과, 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일들이 제철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딸기는 언제 가장 맛있다고 느끼시나요? 또 수박은 보통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활용하시나요? 과거에는 계절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재배기술과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계절 내내 다양한 과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절과 관계없이 다양한 과일을 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맛보는 포도의 달콤함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포도는 노지 재배뿐 아니라 시설 재배, 즉 하우스 재배를 통해 5월부터 8월까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수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여기에 농산물 수입까지 활발해지면서 국내 생산 시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마트는 물론 학교 급식에서도 포도를 사계절 내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제철이 아닌 시기에 생산되거나 국내 노지 재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생산 유통되는 식품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토마토를 예로 들어 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1kg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설 재배의 경우 약 2.1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수입 시에는 약 1.8kg, 노지 재배 시에는 약 0.3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노지 재배는 시설 재배와 비교했을 때 탄소 배출량을 약 8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제철 재배 과정의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온 및 냉방입니다. 비제철 재배 시 겨울철 하우스 난방 및 여름철 냉방 사용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두 번째는 인공광원 사용입니다. 시설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일조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LED 등과 같은 보조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화학 비료 및 방제 강화입니다. 작물 생육을 위한 비료 사용과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제철 재배는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식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발생은 재배를 넘어 저장과 유통 과정에서도 증가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탄소 배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저온 저장입니다. 사계절 공급을 위한 저장시설 운영 과정에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 운송입니다. 선박, 항공 운송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과잉 포장입니다. 장기 보관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포장재 사용 및 화학 처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장과 유통 과정에서도 상당한 양의 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재료의 이동 거리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푸드 마일리지입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식재료가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거리와 물량 기준으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식품의 중량의 이동 거리를 곱해 계산하며 값이 낮을수록 운송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제주산 참다래와 뉴질랜드산 골드키위의 푸드 마일리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송거리를 보면 제주 참다래는 약 481km를 이동하는 반면 뉴질랜드산 골드키위는 약 10,000km 이상을 이동합니다. 이 차이는 푸드 마일리지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주 참다래는 0.96톤/km 수준이지만 뉴질랜드산 골드키위는 약 20배 이상 높은 값을 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차이가 큽니다. 제주산 참다래는 약 47g 수준인 반면 뉴질랜드산 골드키위는 약 773g으로 약 16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즉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푸드 마일리지와 온실가스 배출량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푸드 마일리지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개념인 로컬 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컬 푸드는 단순히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뢰도 제고 측면입니다. 당일 수확, 당일 공급이 가능해 신선한 상태의 먹거리를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얼굴 있는 먹거리로 소비자는 식품의 생산 과정을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생산자 역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기여 측면입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 자본의 순환을 촉진하고 먹거리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 환경 보전 측면입니다. 장거리 운송과 물류 과정을 줄여 푸드 마일리지를 낮추고 농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컬 푸드의 활용은 건강한 식생활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함께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실천 방법은 바로 제철 식재료의 활용입니다. 제철 식재료는 해당 계절의 기후와 환경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자란 식재료로 그 계절의 에너지와 영양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신진대사를 돕는 채소류가 풍부하고 여름철에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에 도움이 되는 과일류가 많이 생산됩니다. 또한 가을에는 영양이 응축된 열매류가, 겨울철에는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되는 뿌리 채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철 식재료 활용은 계절 변화에 맞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자연스럽게 공급해주는 식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철 식재료는 맛과 품질이 가장 좋은 시기에 수확됩니다. 제철에 생산된 농산물은 인위적인 재배 환경이 아닌 자연 조건에서 충분한 햇빛과 바람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맛과 향이 더욱 깊고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제철 식재료가 영양적으로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같은 식재료라도 재배 방식에 따라서 영양 성분 함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는 노지 재배, B는 시설 재배, 즉 하우스 재배를 의미합니다. 먼저 시금치를 보면 노지 재배의 비타민C 함량은 약 80에서 100mg 수준인 반면 시설 재배는 약 20에서 40mg 수준으로 나타나 약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마토와 딸기 역시 비타민C 함량에서 약 1.5에서 1.6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며 브로콜리는 약 1.8배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경채의 베타카로틴 함량도 노지 재배 시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제철 식재료의 영양 성분 함유량이 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철 식재료의 섭취는 보다 높은 영양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식생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절별로 어떤 제철 식재료가 있으며 각각 어떤 영양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계절별 제철 식재료와 그 활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춘곤증을 이기는 기운찬 밥상, 봄철 제철 식재료입니다. 봄은 일교차가 크고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쉽게 피로를 느끼는 시기인데요. 흔히 춘곤증이 나타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신진대사를 돕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봄 제철 식재료는 냉이가 있습니다. 냉이는 봄철 입맛을 돋워주는 대표적인 봄나물로 단백질 함량이 비교적 높고 콜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간 기능 활성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봄하면 쑥도 빠질 수 없는데요.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 항산화, 살균 작용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달래는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알리신 성분이 풍부한데요. 살균 작용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봄나물들은 급식 메뉴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이 된장국이나 냉이 봄동 된장무침, 봄동 달래 겉절이, 대합쑥국이나 쑥절편, 쑥앙금떡처럼 계절감을 살린 메뉴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봄의 향기를 가득 머금은 국 메뉴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향긋한 대합쑥국입니다. 쑥은 대표적인 봄 제철 식재료로 특유의 향긋한 풍미 덕분에 봄철 급식에 계절감을 더해주는 식재료인데요.
대합에서 우러나는 감칠맛과 향긋한 쑥의 조화 덕분에 학생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이니 학생들에게 봄의 향기를 전하는 건강한 급식 메뉴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리 방법은 화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분과 에너지를 보충하는 밥상, 여름철 제철 식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은 기온이 높고 땀 배출이 많아 수분과 전해질 손실이 증가하는 시기로 체내 수분 보충과 함께 피로 회복을 돕는 식재료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여름 제철 식재료는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은 약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갈증 해소에 효과적이며 시트룰린으로 인해 근육통 완화 및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외는 진짜라는 뜻의 참과 오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해 빠른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안정과 부종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열무입니다. 여름에는 인삼보다 열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이 제철인 대표적인 채소인데요. 열무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으며 사포닌 성분으로 인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철 식재료들은 급식 메뉴로 제공해 보았을 때 수박 화채와 참외 깍두기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는데요. 열무김치와 열무된장 비빔밥, 열무비빔국수, 열무된장국 등도 학생들이 비교적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새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아주는 메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열무 액젓 무침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 여름철 입맛을 돋아주는 반찬으로 활용하기 좋은 메뉴이니 계절감을 살린 급식 식단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면역력을 지켜주는 가을철 제철 식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을은 일교차가 커지면서 신체 리듬이 쉽게 변화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비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가을 제철 식재료는 늙은 호박이 있습니다. 늙은 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면역세포 활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다음은 연근입니다. 연근의 끈적한 성분인 뮤신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며 뿌리 채소 중 비타민C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무기질과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도 가을철에 많이 활용되는 식재료인데요. 흔히 천년 소화제라고 불릴 만큼 소화 기능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입니다. 무에 함유된 디아스타제는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 위 부담을 줄여주며 글루코시놀레이트의 분해산물은 항균 및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을철 제철 식재료들은 급식 메뉴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늙은 호박은 호박죽이나 늙은 호박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연근은 연근 아몬드 강정이나 연근 샐러드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를 활용한 모자반 무생채나 무밥 등도 환절기 학생들의 면역력 관리와 함께 식단의 다양성을 높이는 메뉴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근을 활용한 급식 메뉴 중 반응이 특히 좋은 메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근 아몬드 강정입니다. 연근은 특유의 아삭한 식감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나뉘는 식재료이기도 한데요. 기존에 자주 제공되는 연근 조림과 비교했을 때 연근 아몬드 강정은 상대적으로 기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실제 급식 현장에서도 연근 조림보다 섭취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1인 제공량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삭한 식감과 달콤한 양념 덕분에 학생들이 반응이 좋은 메뉴이니 가을철 제철 식단에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리 방법은 화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겨울철 제철 식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은 기온이 낮아지면서 체온 유지를 위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동시에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체온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겨울 제철 식재료는 시금치가 있습니다. 특히 남해나 포항 지역의 시금치는 해풍을 맞고 자라 단맛이 더욱 풍부한 것이 특징인데요. 겨울철 노지에서 자란 시금치는 비타민C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철분과 엽산도 풍부해 빈혈 예방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봄동입니다. 한동안 봄동 비빔밥이 SNS를 통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봄동은 일반 배추보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씹을수록 고소하면서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푸른색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 밀도가 높은 채소인데요. 비타민 K 함량이 높아 고울 건강과 혈액 응고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비타민C와 설포라판 등 항산화 및 항암 작용과 관련된 기능성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겨울철 제철 식재료들은 급식 메뉴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된장국이나 시금치 토마토 프리타타, 봄동 된장무침, 브로콜리 두부 된장무침, 브로콜리 새우살 볶음 등으로 구성하면 영양과 계절감을 함께 살린 식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채소인 브로콜리는 보통 데쳐서 초고추장과 함께 제공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에 으깬 두부와 된장 마요네즈를 활용한 소스를 곁들인 브로콜리 두부 된장무침입니다.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더해져 브로콜리를 보다 친숙하게 섭취할 수 있고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또한 단백질 공급이 가능한 두부를 함께 활용해 영양적인 균형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리 방법은 화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계절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 구성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봄철 식단입니다. 봄에는 지역 특산물과 제철 식재료를 함께 활용하면 식단의 다양성과 계절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지역에서는 대저토마토를 급식 메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저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 색이 다소 푸르스름하고 과육이 단단하며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딸기는 디저트 형태로 활용했을 때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은 식재료인데요. 예를 들어 크로플에 생크림과 딸기를 곁들여 제공하면 시각적인 만족감과 함께 기호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나리와 쑥 등을 활용한 봄나물 비빔밥이나 대합숙국 같은 메뉴도 봄철 계절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풋마늘과 같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풋마늘 갑오징어 무침과 같은 메뉴를 구성하면 식단의 다양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나리, 쑥, 풋마늘은 출하 시기가 비교적 짧은 식재료이지만 봄의 계절성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재료를 적절히 활용하면 급식에 계절감을 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철 식생활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함께 전달하는 식단 구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름철 식단 구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해 식욕이 저하되기 쉬운 만큼 입맛을 돋우면서도 수분과 영양을 함께 보충할 수 있는 식단 구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열무 비빔밥과 강된장찌개를 함께 제공하고 후식으로 미숫가루를 곁들이면 수분과 영양을 보충하면서도 여름철의 계절감을 살린 급식 메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잎이 부드러운 시기에 맞추어 호박잎 된장국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제철 시기의 호박잎은 식감과 풍미가 뛰어나 여름철 식단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지 무렵 수확되는 감자를 활용한 감자채 볶음이나 열무를 활용한 열무 액젓 무침, 찐 옥수수와 같은 메뉴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여름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 구성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콩류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다소 낮은 식재료 중 하나지만 다양한 제철 식재료를 경험하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영양 식생활 교육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생완두콩을 활용한 완두콩밥과 같이 계절성을 담은 메뉴를 제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가을철 식단 구성 사례입니다. 연근, 우엉, 당근, 표고버섯 등 다양한 뿌리 채소를 활용한 뿌리 채소밥과 호박죽을 함께 구성하면 가을철에 어울리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삼을 갈아 넣은 수제 인삼 떡갈비를 함께 제공하면 계절감을 살리면서도 보양식의 요소를 더한 메뉴 구성도 가능합니다. 한편 해조류인 모자반은 무와 함께 모자반 무 생채로 활용하면 특유의 향과 식감을 살릴 수 있어 가을철 별미 메뉴로 제공하기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식단 구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자청을 활용해 직접 만든 유자 드레싱을 샐러드와 함께 제공해 보았는데요. 유자의 상큼한 향과 맛이 더해져 겨울철에도 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식으로는 오븐에 구운 군고구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군고구마는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겨울철 계절감을 살리기에 좋은 메뉴입니다. 또한 겨울철에만 맛볼 수 있는 생미역을 활용한 생미역 오이 토마토 샐러드, 바지락 칼국수, 귤을 함께 구성하면 계절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굴 두부국과 봄동 된장 무침을 곁들여 제공하면 겨울철 제철 식재료를 다양하게 반영한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절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계절의 변화와 우리 식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학교 급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철 식재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절기와 세시풍속을 반영한 절기식 운영입니다. 절기식은 특정 시기에 많이 생산되는 제철 식재료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음식과 계절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 전통 식문화를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기별 대표 식재료와 전통 음식을 활용한 식단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 비빔밥, 불어물 활용한 견과류 등을 제공하여 세시풍속 체험 요소를 식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동지에는 팥죽과 동치미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학생들이 기호도를 고려해 볶음밥이나 튀김류를 함께 구성하면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절기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날에는 삼계탕이나 닭요리와 함께 오이소박이를 곁들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와 제철 과일을 함께 활용하면 계절감을 살리면서도 균형 잡힌 식단 구성에 도움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계절별 제철 식재료를 급식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운영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서는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철 식재료의 활용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급식 운영 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절기와 연계한 식단 운영입니다.
단오, 정월, 대보름, 복날과 같은 절기에 맞춰 절기식을 제공하고 관련 안내와 홍보를 함께 진행하면 식생활 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절기식은 평소 자주 접하지 않는 메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단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컬러푸드 데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그린데이, 여름에는 레드데이, 가을에는 브라운데이처럼 계절별 색을 주제로 제철 채소와 식재료를 구성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채소의 섭취를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식당 구성도 중요한 운영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대저 토마토 축제나 고등어 축제, 기장의 멸치 축제, 미역 다시마 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제철 식재료를 급식에 활용하면 지역성과 계절감을 함께 살린 식단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식재료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의 연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월 제철 식재료와 관련된 가정통신문이나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면 가정에서도 제철 식재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영양 식생활 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기존에 제공되는 교육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교육 대상의 특성과 수업의 목적, 그리고 수업 운영 방식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여 활용하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실제로 운영했던 교육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영양식생활교육교재의 2학년 3단원에는 채소, 과일과 친해져요라는 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반응과 수업 흐름에 맞게 일부 내용을 재구성하여 운영해 보았습니다. 먼저 수업 도입 단계에서는 색깔별로 떠오르는 채소와 과일을 이어 말하는 활동을 통해 동기 유발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색깔을 기준으로 식재료를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요. 평소 알고 있던 과일과 채소라도 색을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보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껍질과 속의 색이 서로 다른 채소와 과일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식재료에 대한 관찰 활동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제철 채소와 과일을 구분해 보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이름이나 특징을 잘 모르는 채소와 과일의 경우에는 먼저 사진 자료를 보여준 뒤 게임 형식으로 맞춰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이후에는 제철 채소와 과일을 실제로 먹어본 경험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제철 식재료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철이 아닌 시기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부 수입 과일이 해외에서 재배되어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며 제철 식재료를 소비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도 의미가 있다는 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어 활동으로 채소와 과일의 단면을 관찰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특징을 표현하는 활동에서는 시판용 스티커북을 활용해 다양한 채소, 과일 스티커를 준비하였고 학생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스티커를 제공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완성된 작품의 수준도 기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완성 작품은 교실이나 식생활 교육관에 전시하여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내용을 다시 접할 수 있도록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채소나 과일의 일부 사진을 보고 이름을 맞히는 게임 활동을 진행하며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육부 교재를 그대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수준과 학교 환경에 맞춰 재구성한다면 우리 학교만의 계절별 채소 과일 교육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로콜리를 활용한 영양 식생활 교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익숙하실 텐데요. 저 역시 기존에 공유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궁금이 주머니 활동을 통해 브로콜리를 넣어두고 힌트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정답을 맞히면 실제 브로콜리를 꺼내 보여주는 방식으로 도입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동화책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를 활용하여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수록 도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지는 않더라도 일부 내용은 익숙하게 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함께 동화책을 읽으며 브로콜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식재료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에서 브로콜리를 먹어본 경험을 나누어 보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섭취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브로콜리를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브로콜리는 작은 꽃봉오리가 모여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아이들은 이게 꽃이라고요? 라며 매우 신기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특유의 촉감과 향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여 단순히 보는 활동을 넘어 오감으로 식재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나만의 브로콜리 꾸미기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높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개성 있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나만의 브로콜리 소개 활동으로 이어져 식생활 교육관에 게시함으로써 서로 공유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활동 이후에는 실제로 급식 시간에 브로콜리를 남기지 않고 섭취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영양 식생활 교육은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먼저 생태 감수성 향상입니다. 식재료를 계절별로 구분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의 생태 주기를 인식하게 되고 이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 완화입니다. 동화책 읽기나 나만의 캐릭터 꾸미기와 같은 정서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은 식재료에 친숙해지고 특히 채소 섭취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입니다. 절기에 맞는 제철 식재료를 섭취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식생활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교육은 단순한 영양 식생활 교육을 넘어 환경, 문화, 행동 변화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를 학교 급식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학교 급식은 결국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사 선생님들이 자발적인 연구회 운영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 그리고 상호 컨설팅을 통한 제철 식재료와 지역 농산물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제 급식 현장에서의 적용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제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레시피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식재료를 단순히 급식 제공에 그치지 않고 영양 식생활 교육 자료로 개발하여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다면 학생들이 제철 식재료를 보다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통식문 등을 통한 가정 연계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면 지역 농산물 소비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급식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식생활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 변화는 더 건강한 지구와 더 건강한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식판 위에 올린 초록빛 한 끼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께 만드는 건강한 지구, 건강한 학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